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물화생지 썰, 예, 주제는 전자기파입니다. 자, 예, 전자기파는 어, 맥스웰이 예측을 먼저 했고 후에 이제 헤르츠가 발견을 해요. 응? 그래서 먼저 이분이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1831년에 출생해서 1879년에 돌아가셨어요. 48세. 좀 일찍 돌아가셨죠.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 살아생전에 전자기학 그리고 연력학에도 많은 기여를 했고 보통 우리가 이제 물리학자 그러면 책으로 치는 사람들이 뭐 아인슈타인, 뉴턴 뭐 이런데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그런 대단한 물리학자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예측한 전자기파를 어, 하인리히 루돌프 헤르츠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이제 불꽃방전 실험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분은 1857년에 태어나서 1894년에 돌아가셨고 더 이르게 36살에 만성 폐혈증으로 뭐 요즘 같지만 폐혈증 그 뭐 항생제가 많겠지만 그런 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알란가 모르겠는데 진동수의 단위로 헤르츠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사람 이름 딴 거예요. 그 조카인 구스타프 헤르츠가 192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요. 근데 노벨상이 1901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맥스웰, 헤르츠 이런 분들은 노벨상하고는 인연이 없죠. 그래서 불꽃방전 실험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속고가 있어요. 뭐 금속구가 이제 대련이 되는데 거기다가 손바닥을 딱 갖다 대면은 정전기에서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쓰거든요. 빠박쌤. 근데 아무튼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양으로 되는 데 있고 하나는 음으로 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까이 놓으면은 둘 사이에 스파크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어 이제 그 이렇게 팔찌 모양으로 생긴 이렇게 팔찌 모양으로 생긴 요런 걸 갖다 놓으면은 이 두 조체구에서 스파크가 발생할 때 여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팔찌 모양의 고리에도 스파크가 발생을 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여기서 발생한 스파크가 이, 이 팔찌 모양의 여기로 올라갔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전자기파예요. 맥스웰이 예측한. 근데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헤르츠가 발견을 했어요. 헤르츠의 불꽃방전 실험. 자, 맥스웰의 방정식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전자기파를 예측을 했는데 그 맥스웰의 방정식이 뭐냐? 좀 되게 전문적인 얘기인데 맥스웰의 방정식은 한 개가 아니에요. 네 개인데 자, 첫 번째는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을 면적분해주면 그 값이 전하량에 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전하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인데 이게 원래 의도는 그러니까 자기장을 면적분해주면 이건 이제 자하에 비례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전기하고는 달리 자기에서는 그러니까 전기의 경우에는
양대나 음대나가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자기의 경우에는 N극, S극이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고급진 말로 고립된 자기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자기홀극, 모노폴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노벨상을 탄 그 디렉이라는 사람이 자기홀극은 존재해야 된다고 예측을 했어요. 아직 발견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자기장을 면적분한 값이 0이 됩니다. 이게 자기에 대한 가우스의 법칙.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패러데이의 법칙. 그러니까 패러데이의 법칙은 뭐냐면은 전기장을 선적분 해준 것이 시간에 따른 자기선 속에 비례한다. 마이너스는 렌즈의 법칙, 일명 청개구리의 법칙. 그러니까 뭐 남녀 커플만 그 밀당질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도 밀당질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코일에 자석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오지 마. 멀리 하면 멀리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밀당질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에서 전기장이 형성된다는 의미고요. 패러데이 법칙. 그다음에 네 번째는 원래는 이제 앙페르의 법칙이었는데, 그래서 자기장을 선적분해준 값은 전류에 비례한다. 근데 여기 이제 맥스웰이 추가를 했어요. 그 전기선 속의 시간 변화에 비례한다. 이걸 추가를 했어요, 맥스웰. 그래서 아이고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 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전류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도 전류 취급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변이 전류라고 그래요. displacement current. 그런데 변이라는 건 위치가 변했다는 뜻인데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뭔가 좀 뽀대나 보려고? 자, 그래서 이 네 개를 다 합쳐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특히 맥스웰 방정식에서도 이걸 적분형 표현이라고 그래요. 적분형 표현이 있으면 미분형 표현도 있겠죠? 그래서 이 미분형 표현을 만들려면은 그 벡터 해석학에서 발산 정리, 다이버전스 정리라는 거하고 스토크스의 정리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돼요. 뭐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저는 뭐 조금 뭔 소리인지 모를 소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미분형 표현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왕 정신없죠? 자, 이제 마지막. 자, 그러면 맥스웰이 전자기파를 어떻게 이끌어냈느냐? 우선 자유공간, 즉 진공이라고 합시다. 진공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부피 전압 밀도도 0이고 부피 전류 밀도도 0인 상태예요. 그러면은 아까 원래 전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는 원래 부피 전압 밀도에 비례하는데 그게 0이니까 0. 그다음에 뭐 자기장의 다이버전스는 원래 0이고, 그다음에 전기장의 컬은 원래가 아니지. 마이너스 렌즈의 법칙,
자기장을 시간에서 편입을 한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기장에 컬치한 거는 원래는 이제 부피 전류 밀도에 비례해야 되는데 자유 공간이니까 그 부피 전류 밀도가 0. 그래서 뮤 제로 엡실론 제로 전기장을 시간에 대해서 편입을 한 거하고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져 가지고 쪼물딱 해주는 거예요. 이거하고 그 파동 방정식 그 보면은 파동 방정식이 파동 함수를 두 번 그 공간에서 편입을 한 거는 그 파동의 속력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이 파동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편입을 한 것 같다. 이게 파동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파동 방정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요 V제곱분의 1하고 뮤제로 엡실론 제로가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제 어떤 속력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데 그 속력이 루트 뮤제로 엡실론 제로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뮤제로를 이제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그래서 값이 그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뭐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엡실론 제로는 이제 진공에 대한 진공의 유전율인데 그 값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넣고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3. 빵빵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빛의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빛과 같은 속력으로 진행한다. 이거를 맥스웰이 1864년에 발표를 했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전자기파라는 게 있는지 안지가 1864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2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 알게 된 지가 200년도 안 됐다. 뭐 우리 인간이 대단한 걸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되게 인간 별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맥스웰 방정식으로 전자기파 이끌어내는 걸 보여드렸는데 아주 머리에 진하죠. 자, 이제부터 이제 안 할 거, 이렇게 머리에 진하는 거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닌가? 여전히 머리에 지가 나나? 뭐 이렇게 직접 유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전자기파의 구성 요소. 다른 사람들이 전자기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빠박스는 전자기파는 전기장, 자기장, 그리고 빛의 방향, 요 세 가지가 서로 수직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저는 수직하게 구성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기파가 X축으로 갈 때 전기장은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고, 자기장은 Z축 방향으로 진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일 이제 진공이 아니면 그때는 그 매질에서의 투자율과 유전율을 이용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굴절율이라는 거는 이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매질에서의 빛이란다. 원래 이제 물리학에서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전자기파의 속력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물질들이 그 자기적 성질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뮤나 뮤제로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굴절율이 그 매질에서의 유전율을 진공에서의 유전율로 나눈 것과
것에다가 루트 칠한 거, 그게 매질의 곱절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유전율의 비율, 이걸 유전상수라고도 합니다. 유전상수에 루트 칠한 것이 거의 매질의 곱절비가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전기장 성분하고 자기장 성분이 있잖아요. 자, 그 성분의 비율이 다름 아닌 전자기파의 속력과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전자기파가 진행을 하면은 에너지가 전달되고 운동량도 전달돼요. 먼저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가 전기장하고 자기장 곱한 거 나누기 뮤제로 이렇게 주어지고, 근데 이제 실제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막 진동을 하기 때문에 전자기파 세기는 그거의 시간 평균, 그래서 2분의 1이 돼요. 예, 뭐 이렇고, 그 다음에 운동량도 전달한다고 그랬죠. 운동량도 전달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압력이 생겨요. 그 압력을 이제 복사압이라고 하는데, 그 radiation pressure 복사압이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 이제 FR, 이건 이제 비율인데, fraction, 이제 요 비율인데, 만일에 어떤 표면이 전자기파를 완전히 흡수하면은 이 비율이 0이 되고요. 완전히 반사하면 비율이 1이 돼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야구에서 투수가 던졌는데 타자한테 맞았어요. 타자 몸에. 근데 만일에 그 공이 그냥 타자 몸에 맞고 그냥 공이 아래로 그냥 툭툭 떨어진 경우하고 공에 맞고 공이 튕겨 나왔어요. 대튀어 나왔어. 그럼 어느 게 더 타자 입장에서 아플까요? 부상이 더 심할까요? 튀어나오는 게 더 심해요. 뭐 복사압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기파가 운동량을 전달하기 때문에 복사압이 발생하는데, 그거가 이제 응용된 예가 바로 솔라세일이에요. 마마무 솔라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은 태양에서 그 태양풍이 불어오잖아요. 그 복사압으로 이 돛처럼 생긴 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걸 최초로 실증한 게 일본 그 이카로스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우주선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그리스 신화 이카로스를 좀 흉내내가지고, 아무튼 솔라세일이 바로 복사압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전자기파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전자파 그러는데 이 전자파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돼요. 쓰면 안 돼요. 전자기파 이렇게 불러야 되고, 전파라고 하는데, 예, 전파는 전자기파의 이렇게 좁은 영역에 해당돼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증가하고, 자꾸 주파수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말도 안 쓰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진동수라고 해야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파장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빛의 속력 C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동수가 제일 큰 게 감마선, 그 다음에 작아지는 순서로 X선, 자외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렇게 이 전자기파 스펙트럼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감마선을 보면은 뭐 이거는 들뜬 원자핵에서 방출되는데, 뭐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이거 이제 그 초신성이 폭발하거나 아니면은 중성자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할 때 이제 감마선 폭발. 그래서
감마레이 버스트 GRB라고 하죠. 그거의 어떤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때 대멸종 사건이 이것 때문이다라는 그런 썰이 있죠. 자, 다음 X선. 자, X선은 빌헬름 콜라트 렌트겐 이 사람이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 업적으로 그 노벨상 첫해 190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엑스선 발견 업적으로. 그래서 여기 엑스선으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게 뭐 부인의 사진이라는데 부인 아니고 약혼녀의 사진이에요. 예? 약혼녀면 부인 아니냐고?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반지도 껴져 있고 그래서 이게 최초의 엑스선 사진이라고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자, 다음은 자외선. 예, 이렇게 떼약볕이 비칠 때 이제 자외선들이 나오는데 뭐 피부 암이라던가 안 좋기도 하지만 뭐 좋은 점도 있어요. 비타민 D를 합성해 주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오존층에서 흡수를 하죠. 오존층가 없었으면은 자외선 때문에 생물들이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시광선. 이게 빛인데 근데 물리학에서는 빛이라고 하면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그냥 전자기파하고 동위어 거의 동위어처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는데 여기서 예, 보라색 바깥쪽이 바로 이게 자외선이고 빨간색 바깥쪽이 적외선이죠.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자, 다음은 적외선. 예, 이런 그 온도 측정 이런 거에 이제 사용이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원적외선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유사과학이에요. 유사랄 말 쓰는데 솔직히 말하면 가짜과학이에요. 가짜 허위과학이라고 해야지. 유사과학이란 말도 안 쓰는 게. 자, 다음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는 우리가 전자레인지로 자주 쓰고 있죠. 물론 이제 무선통신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근데 마이크로파는 좀 직진성이 강해가지고 무선통신 쓰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중계기는 많이 설치해야 돼. 아무튼 그렇고. 자, 그다음에 전파. 뭐 다른 말로는 라디오파라고도 하는데 물론 TV에도 쓰죠. TV에도 쓰고 이제 지금이야 이제 인공위성을 많이 이용해서 이제 전파 통신을 하지만 그 대기권에 있는 전리층에서 이 반사되는 전파들이 있어요. 물론 뚫고 들어가는 전파도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전리층에서 반사되는 전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무선 통신을 많이 썼었죠. 그리고 이제 별에서도 그 많은 전자기파들이 아니 전파가 오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수신하는 이런 전파 망원경 어레이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화증지 썰 전자기파를 주제로 얘기를 해봤어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